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급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선 후기의 정치적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조선 시대를 좀 마무리하는 단계 과정에서 조선의 사회, 경제, 문화가 각각 어떻게 변화를 맞이하게 된지 그 내용을 다뤄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은 조선까지를 전 근대사로 보고 있고, 대원군의 집정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같은 조선이긴 하지만 그 이후의 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대한민국까지를 근현대사로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개의 덩어리가 있는 셈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즌2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시즌2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과연 조선 후기에 사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짚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들은 꽤 많이 있어요. 김홍도나 신윤복의 작품, 그 풍속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고요. 또 그 시대에 유행했던 탈춤, 봉산탈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나름 시대상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시대상을 알아볼 때 또 많이 제시되는 자료가 뭐냐면 소설입니다. 그 시대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소설인데, 진짜 저작을 엄청나게 많이 남겼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실학자들 가운데서 박지원이라는 사람이에요. 문화 파트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그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저작물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잠깐 언급드릴 것은 양반전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쓴 연암집에 몇 가지의 소설이 들어있는데, 양반전, 허생전, 호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질의 경우에는 사대부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고, 허생전은 당시 조선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좀 이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반전에서는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당시 신문제가 동요되고 흔들리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처음에는 양천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양반, 상인, 중인을 다 한데 묶어서 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양인들은요,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있었어요. 즉,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관료로 올라갈 수 있는 권리도 주어졌지만, 동시에 세금을 내고 군대를 가야 될 의무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천민은 이런 의무와 권리가 없었죠. 그죠?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권리도 없었지만, 반대로 세금을 내거나 군대를 가는 그런 의무가 거의 없었어요. 뭐 약간 뭐죠, 소집 좀 당하고, 그죠? 급할 때 좀 이제 불러다 쓰고 하는 그런 의무는 있었지만, 사실상 일반 양인들이 지는 그런 의무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병행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희한한 상황으로 번지게 됩니다. 즉, 양반들의 경우에는요, 권리는 무한인데 책임은 제로예요. 점점. 원래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양반들은 세금도 자꾸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군대는 당연히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회 기강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양반들이 내지 않는 것을 누구한테 자꾸 떠넘기는 거예요? 일반 상민들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상민들이라고 해서 좋겠어요. 그죠? 상민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즉 헬조선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지막 탈출구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신분 상승이라고 봤습니다. 요즘에 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옥불 반도니 헬조선이니,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민 가는 것이 답이다.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뭐 이민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뭐가 답이었냐면은 어떻게 해서든 양반의 신분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답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양반 신분으로 올라가는데 방법은 참 여러 가지예요. 일단 정상적인 방법,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못하죠. 그 다음번 방법은 뭐냐면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것도 합법적으로 사는 게 있어요.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공명책, 납석책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사고는 게 있고요. 비합법적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족보를 사는 거예요. 그냥 아예. 돈은 많고 국가에서 지금 당장 공명첩은 안 판다, 양반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몰락한 양반 가문에 족보를 사가지고 혹은 위조를 해가지고 양반 신분으로 세탁을 하는 겁니다. 그 양반전에는요, 바로 이런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몰락한 양반들이 어떤 비참한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돈이 많은 상민들이 어떻게 양반으로 그 신분을 획득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회풍자적인 논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사회가 계속 격동하고 있었던 조선 후기의 변화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지의 동의를 살펴보면요. 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양천제라고 있죠. 그러나 양인에는 기본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4신문제였다.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이 양반 신문이 분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양난으로 인해서 양안과 호적이 소실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양난이라는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특수상황이 발생했어요. 전쟁인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이 돈을 끌어대기 위해서 공명책과 납속책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첫째로는 양반수가 늘어났고요. 전쟁을 통해서 양안과 호적이 소실이 돼버려요. 임진왜란 때 경복궁 불타서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런 문서들 사라진 거예요. 병자호란 때 창조지간에 남한산성으로 도망가면서 이런 문서들 사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토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고 인구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급하니까 비합법적인 방법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렇게 해서 양반수가 증가하지만 이거 말고도 또 어떤 원인이 있었냐면은 황국정씨도 또 하나의 기여를 해요. 황국정씨를 통해서 몰락한 양반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즉 양반의 수는 증가하지만 양반의 질이 증가하지는 않아요. 진짜 오리지널틱한 양반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무늬만 양반인 사람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반이 구체적으로 분할을 하게 돼요.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권반. 이 사람들이 진짜 오리지널 양반들이에요. 즉 중앙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이걸 권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향반들. 옛날엔 사족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죠. 근데 사족들의 경우에도 조선한 중기까지만 해도 중앙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과거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송시열처럼 살림의 영수가 된다든지. 그래서 인기를 좀 얻으면 왕이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부터 특히 세도정치로 넘어가면서부터 도저히 들어갈 틈이 안 보입니다. 이젠 더 이상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과거 시험을 보자니 이거는 부정표가 너무 만연하고 살림도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방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 니들은 중앙 먹어라. 우리가 지방 먹을게. 자, 그러면서 향촌 사이에 잔류하는 사람들을 향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만 들어도 슬픈 잔반. 그죠? 잔반 찌끄레기들. 음식물 찌꺼기를 우리가 잔반이라고 하죠. 물론 쓰는 한자가 서로 달라요. 이 잔반은 몰락한 양반이에요. 양반전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분명 양반은 양반인데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심하게는 양반 자리를 팔아가지고 상민으로 굴러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분화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인. 조선 후기에는 이 중인들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중인들 입장에서는요, 신라시대의 육두품처럼 뭔가 좀 기분 나빠, 자기들은. 그죠? 사실 이 중인들은 법적으로는 위로 올라가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중인들은 대신에 돈을 좀 많이 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탄탄한 재력, 실무 경험, 특히 외래 문물 수용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신문 상승을 추구하는데, 이때 좀 뜨는 직업이 뭐였냐면 역관이었습니다. 역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역관인데,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17세기에 진짜 역관으로 거부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변승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역관들은 통역 활동하면서 사행길에 갈 때마다 장사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부러 갔다가 획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인들이 좀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돈도 많이 벌었고, 솔직히 우리 없으면은 관공서도 안 굴러가고 그런 건데,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대우할 거냐. 우리의 신분을 좀 올려달라라고 하면서 신분 상승을 요구하는 소청운동,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들어주진 않아요. 들어주진 않지만 중인들이 그렇게 자기들만의 결속력을 가지면서 양반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인 중에서도 서얼이 있죠. 서얼은 반쪽짜리 양반이에요.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상민이거나 혹은 중인이거나,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서자, 그리고 아버지가 양반인데 어머니가 천민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을 얼자, 두 개를 합쳐서 서얼이라고 합니다. 이 서얼의 경우는 양반은 양반인데 무늬만 양반이고 문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중인으로 대우를 받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양반으로, 정통 양반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쓰냐. 납속죄과 공명첩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특별세금을 걷는 겁니다. 특별세금을 걷는 건데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부과하는 게 아니라 모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낼 사람, 내는 사람한테 뭐 주겠다?
관직을 주겠다. 물론 실무직은 아니고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는 것을 납속책, 공명첩이라고 하는데 뭐 공명첩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임명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품행이 바르고 그죠? 착실하고 국가에 큰 이바지를 하였으므로 뭐에 임명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부천시장에 임명하겠습니다. 딱 돼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칸에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이에요. 빌공자, 이름명자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낙찰되는 사람한테 주려고. 너 얼마 낼 수 있어? 1억? 너는 3억? 너는 5억? 너 10억? 더 높은 거 있어? 10억한테 준다? 어떻게 보면 매각 매직이에요, 이것도. 자,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공명첩을 이용해서 신분을 상승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철종 때 가면요. 서울의 문과 응시 제한을 또 폐지시켜주기도 합니다. 자, 상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납속책과 공명첩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족보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락한 양반인 잔반으로부터 족보를 구입하거나 심지어는 이걸 위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상민의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예요. 상민들의 숫자가 감소하면서 세금을 부담하고 군대를 가야 될 그 계층이 줄어들면서 여기에 부담이 굉장히 과도하게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의 사회가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래서 국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 시작해요. 천인 중에서 제일 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비 아니겠어요, 그죠? 그 노비를 숫자를 좀 줄여보기 위해서 정조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산업인은 어떻게 국가가 건드릴 수 없지만, 개인 재산이라서 건드릴 수 없지만 공노비는 우리가 그냥 해방을 시켜버리자. 그래서 중앙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노비들을 전부 해방을 시킵니다. 정조 때 이런 얘기가 오가다가 순조 때 가서 이게 실시가 됐는데 때가 바로 1801년입니다. 자, 그래서 중앙관청의 공노비, 정확히는 공노비예요. 공노비 약 6만 6천여 명을 해방을 시키니,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천민의 숫자를 좀 줄여보려는 노력도 시도를 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신문제가 동해에서뿐만 아니라 향촌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배경을 놓고 보면요. 사족 양반의 지배력이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유지 노릇을 하면서 큰 소리 떵떵 쳤던 사람들이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시들시들 몰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관권, 즉 관청에는 공권력이죠. 여기와 결탁한 분홍층이 향촌 지배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향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터줏대감과 새로 떠오르는 세력 사이에서의 일종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 전쟁이라고 해서 진짜 창칼 들고 하는 전쟁은 아니고 일종의 권력 암투, 파워게임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 먼저 기존에 있었던 양반층,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향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반층들은요, 자꾸 도전해오는 이 분홍층, 즉 신양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뭐를 강조하냐면 보학을 강조해요. 쟤들은 양반 사내들이야, 족보가 없는 애들이라고, 우리는 정통뼈다구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문중을 중심으로 자네는 성씨가 어딘가, 그리고 어느 판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들의 문중을 중심으로 강화를 시키게 되고요. 또 여기에 이제 맞대응해가지고 또 사당을 건립해가지고, 야, 우리는 이렇게 뼈다구 있는 집안이야, 너네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청금록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양소에 있는 출석부예요. 그 출석부에 등록을 해가지고 네가 아무리 양반이지만 유양소에 네 이름이 없으면 넌 솔직히 양반이 아니다, 그건 짝퉁 양반이야, 가짜야 가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양반의 신분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준다. 자, 그에 비해서 새로 떠오르는 신양 측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요호부인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돈 좀 번 사람들이에요. 이때 이제 모내기 같은 거 많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돈 좀 번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서 뭐란 겁니까? 양반 신분을 사고 관권, 즉 공권력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사또나으리, 제가 이번에 떡 좀 가지고 왔는데 떡 좀 드셔보세요. 떡값도 좀 드리고 하면서 결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구양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야, 니들이 무슨 뭐 정통 뼈다고 웃기지 마. 요즘엔 돈이 대세야.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솔직히 니들 돈 없잖아. 자, 그러면서 향임직에 진출을 시도를 합니다. 즉 유양소에 돈을 내가지고 진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유양소에 기존에 있었던 구양들이 안 받아주죠. 근데 누가 압력을 넣어주냐면은 사또들이 압력을 넣어줍니다. 심지어 사또들이 그런 행동도 해요.
유양소에 있는 청금록을 일부러 불태운 다음에, 밤중에 몰래 불태운 다음에, 야, 이거 갑자기 청금록이 사라졌다. 다시 만들어야겠네. 다시 만들면서 은근슬쩍 누구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신앙들을 여기에다 끼워 넣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앙들은 사또들을 등에 업고서 누구에게 도전을 하기 시작하냐면 계속 구양에게 도전을 하니, 이거를 뭐라고 하냐? 향촌사회에서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향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덕분에 어떻게 보면 EJ예요. 진짜 이거. 이 덕분에 수령의 권한이 강화돼요. 수령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한데 똘똘 뭉쳐서 자기한테 덤벼들면 굉장히 피곤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구양과 신양 사이에서 싸움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로비를 하니, 사또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자기한테 아주 좋은 기회죠. 자, 그러면서 수령이 유양소를 장악하게 됩니다. 물론 정조 때 수령권을 강화시켜줬던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향약을 주관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양소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고요. 특히 신양과 관권이 결탁을 하면서 역으로 이제 수령과 향리 플러스 여기에 결탁한 토호들이 농민을 수탈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정문란의 그 분위기가 한껏 고조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깔아준 것이 바로 요 향촌 질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진짜 부정부패는 만연하고 탕관오리는 들끓어오르고, 이것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외세의 위협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해요. 처음 보는 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양선. 서양의 배들이 계속해서 조선 쪽에 출몰하면서 잔뜩 긴장에 빠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말세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말세다. 이러다 세상 끝나는 거 아니냐. 종말이 다가왔다. 여기에 대비하라. 그러면서 예언사상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비기와 도참이 유포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이건 항상 그랬어요. 남할 여초에도 그랬고 여말 선처도 그랬고 항상 때만 되면은 도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요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바로 정감록, 미륵신앙입니다. 뭐 미륵신앙이 옛날부터 계속 돌았던 거고요. 대표적으로 그 후삼국 시대에 궁예가 이 미륵신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정감록은 뭐냐면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일종의 예언사상인데, 이씨의 나라 조선은 끝났다. 이젠 누가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바로 정씨가 왕이 될 것이다. 어디를 기준으로? 대전을 기준으로. 이런 사상들이 떠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시대에 조선 후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서학이에요. 자, 서학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서양의 학문의 형태로 전래가 됐는데 서학은 쉽게 말하면 천주교로 말합니다. 카톨릭을 말해요. 근데 카톨릭을 조선 사람들은 종교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종교라고 생각하진 않고 서양의 학문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서양의 학문의 형태로 전래가 됐었는데 어느 쪽에다가 확산이 되냐면 좀 비주류 계열 이미 황국정치에서 패배했던 비주류 계열인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이 주로 신앙으로 많이 수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영세를 받으면서 서학이 우리나라에 계속 퍼지게 됩니다. 이 서학의 사상은요, 뭐 천주교가 사실상 개신교하고 거의 교리가 비슷하잖아요. 교리는 그래요. 인간평등. 다 누구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예요?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반이고 이 사람은 상민인데 둘이 무슨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서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평등을 얘기를 하고요. 뭐 요까지는 그렇다 쳐. 제일 문제가 요거예요. 제사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행위 자체를 미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를 합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사실상 서학이 엄청난 배척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신분질서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국가에서는 이걸 뭘로 규정을 하냐면 사교로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교라는 게 이런 거예요. 흔히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이단이 있어요.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제3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어요. 이단은 이런 뜻이에요. 달을 이자 끝단자 써가지고 처음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끝에 가서 달라진 거예요. 즉 이단이냐 아니냐는 그 종교 내에서 정하는 거지, 그냥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종파적인 분류고요.
그 다음에 사이비. 사이비는 뭐냐면은 비슷한 사자 근데 다른 비자예요.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죠? 어떤 종교하고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어요.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이런 종교를 우리가 흔히 사이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사교는 뭐냐면은 더 단계가 높은 겁니다. 국가에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저거는 사악한 종교다. 해서는 안 된다.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해도 못 박은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교라고 합니다. 이 서학은요, 결국에는 사교로 규정이 돼요. 왜 사교로 규정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천주교 박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시험에 좀 많이 출제가 돼요. 요거 첫 번째로 일어났던 천주교 박해가 뭐냐면 신해 박해입니다. 여기서 좀 함정이 많이 일어났는데 정조 때 천주교 박해가 없었다? 아니에요. 최초의 박해가 언제 일어나냐면 정조 때 일어나요. 다만 정조 때 있었던 신해 박해는요, 이게 그 이후의 양상을 보이는 대량 학살의 모습이 아니라 특정 몇 명의 개인적인 문제를 치부했기 때문에 그냥 크게 다루지 않을 뿐입니다. 첫 스타트는 이미 정조 때 문제가 나왔어요. 자, 정조 때 있었던 신해 박해는 진산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전라도 진산 지역에 윤지충이라는 양반이 개인적으로 서학을 믿었었는데 서학을 믿으면서 천주교 교리에 따라서 제사를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의 위패와 신주를 불태워버려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조선사회에서 일반 상놈도 아니고 양반이 진짜 이런 일을 했다? 이거 너무 쇼킹한 일이에요. 결국 관아에 체포가 됐죠. 조선은 충의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체포가 돼서 아주 모지게 고문을 당했겠죠. 곤장 맞으면서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사또가 계속 회유를 합니다. 야, 그냥 네 잘못했다고 해라. 솔직히 뭐 잘못했다고만 하면은 그냥 우리가 용서해주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죽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주교 교리에 따라서 제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제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리고 요 사건은요, 어느 정도 파장을 일으키긴 했지만 크게 그렇게 일어나진 않아요. 왜냐? 정조는 이런 논리였어요. 야,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믿는 성리학이 지금 많이 흔들려서 그래. 이게 부패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서학에 빠진 거 아니야. 누가 똑바로 하면 돼? 우리가 똑바로 하면 돼. 우리가 성리학을 올바로 잡기만 하면은 저런 서학은 금방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서학 믿는 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우리가 서학을 탄압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뭘 하게 되냐면 문체반정이라는 걸 해요.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소설틱한 문체, 이런 것들 쓰니까 지금 정신머리가 자꾸 딴 데로 간 거 아니냐? 이런 거 쓰지 마. 아주 정통 오리지널적인 그런 문체를 써야 된다. 그리고 성리학도 우리가 철저하게 신봉을 하고 그 오리지널틱한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런 서학을 믿겠냐 라고 하기 때문에, 정조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주 큰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첫 스타트는 요때였지만. 자, 그런데 요때 가서 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영세를 받았던 이승훈, 그리고 중국에서 파견됐던 주문보라는 그런 신부가 와가지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좀 세력이 많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요때 당시에 집권을 했던 정순왕후는 벽파 쪽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시파 안동김 씨 집안에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 시파를 공격할 목적으로 신유 박해를 일으켜요. 뭐 꼭 그런 목적만 있었던 건 아닌데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때 희생을 당합니다. 이승훈, 주문모, 그리고 정약용의 동생이죠. 정약종이 결국 처형에 처해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신유박해가 일하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황서영 백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요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예요. 만약에 요것만 안 일어났어도 어쩌면은 천주교가 그 이후에 이렇게까지 박해를 당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유 박해 자체는 약간 좀 정치적인 코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파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좀 엮어서 한 경향이 있는데 요게 천주교 박해의 가속 페달을 밟게 해주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당시 이제 황사회라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이승훈, 주문모, 정약종이 처형되는 것을 보고서 붕괴를 한 거예요. 아니, 천주교 좀 믿었다고 처형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백서, 탄원서를 갖다 씁니다. 중국 베이징에 탄원서를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을 구해내기 위해서 프랑스가 어떻게 된다? 군사적으로 조선을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걸렸어요. 그만.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 천주교 신자들은 이거 제정신이야 뭐야 얘들 뭐야 지금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래 외국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라고 이런 편지를 갖다 보내려고 했단 말이야. 야 이거 진짜 거 봐. 얘들은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아주 뿌리를 뽑아야 돼. 이거 정조대왕이 틀린 거야. 정조께서 너무 봐줬어. 얘들은 뿌리를 뽑아야 돼. 아주 강력하게 탄압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돼. 아니 부모도 지금 제사도 거부하고 효도 거부하고 지금 임금도 지금 없고 나라도 팔아먹으려고 하고 이런 몹쓸 집단이 이런. 자 그러면서 이 황서영 백서 사건으로 천주교 박해가 아주 가속 페달을 받게 돼요. 자 그러다 기해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교세가 계속 커져요. 하도 교세가 커져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교구로 분리시켜버려요. 자 이제 베이징에서 더 이상 조선을 관리하지 말고 조선은 독자적인 교구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신부를 파견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프랑스 신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이 프랑스 코쟁이 이쪽에서 신부들이 와가지고 아직도 저 천주교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색출해내가지고 약 200명에 달하는 신자들을 처형을 하게 돼요. 이게 헌정 때 있었던 기해박해고요. 자 그 다음에 병어박해 또 일어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김대건이죠. 그죠? 최초의 신부가 탄생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이걸 박해를 해도 뿌리가 안 뽑혀. 자 그러면서 결국 김대건이 붙잡혀가지고 또 천주교 신자들이 또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김대건이 순교를 당할 때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김대건이 죽을 때 단순히 그 자신의 그 교리적인 것만 강조했던 게 아니라 앞서 있었던 거하고 조금 약간 궤를 달리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충도 없고 효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거 아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무슨 구절이 있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절이 있다. 결국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효 아니냐. 알고 보면은 천주교가 유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크게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미 정부에서 특히 사대부들 입장에서는요, 천주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황서영 백서 사건, 진사 사건, 이건 너무 쇼킹했어요. 제사를 거부하고 나라를 갖다 팔아먹었다. 이건 너무 위험한 종교 아니냐. 자, 그러면서 천주교 박해는 계속됩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병인박해였어요. 이 병인박해 때 프랑스 신부 9명과 수천 명의 신자가 처형이 되면서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죽었어요. 주로 어디서 처형을 시켰냐면은 서울에 가면은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그 절두산이 무슨 뜻이냐? 잘릴 절자 머리 두자. 머리가 잘리는 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거기가 또 성지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나중에 대원군 때 또 배우겠지만 바로 병인 양유라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 단초가 또 마련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서학이 극심한 탄압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서학은 조선에서 뿌리를 받고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종교는 동학이에요. 서학의 반대말이죠. 그죠? 서학은 서양의 학문, 동학은 동양의 학문. 자, 그러면서 동양틱한 종교를 만들자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동학인데, 동학은 누가 만들었냐? 경주의 몰락 양반인 최재우가 만들었어요. 최재우가 어릴 적에 고아가 돼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사회의 현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최재우가 서학에 반대하여 창시한 것이 바로 동학이에요. 서학에 있는 사상들, 뭐 만민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동학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이질감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제사를 거부하기도 하고, 솔직히 뭐 거기 말하는 여호와라는 게 너무 생소한 존재이기도 하고, 예수도 너무 생소하고, 이러한 생소한 거 말고 우리의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동학인데,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민간신앙, 유교, 도교, 불교 다 짬뽕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동학이에요. 이 동학에서 주요 사상이 무엇이냐? 시천주 인내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시천주, 모시 시자, 하늘의 천자, 주인 주자예요. 하늘의 주인. 뭔지 모르겠는데,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신을 각각 사람마다 모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곧 뭐다? 인내천이에요. 사람인 곧 내자, 그리고 하늘 천자. 사람은 곧 뭐다? 하늘이다. 사람 보기를 어떻게 된다? 하늘을 보듯이 우리가 우러르고 존중이 된다라고 하면서
만민평등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학하고 비슷한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현세 구복, 보국왕민, 그리고 후청 개벽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 썩어 빠진 사회를 개혁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예언 사상 좀 비슷한 요소들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퍼지자 중앙정부가 또 긴장을 해요. 서학처럼 이질적이진 않지만 동학도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만민평등 얘기를 하니까 신문질서를 대놓고 흔드는 것이고 또 더 나은 세상을 갖다가 올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 민심을 동요하고 있다. 이거 가만히 놔두면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최재우를 교조했던 최재우를 혹세무민 백성을 현혹하고 사회를 혼란케 했다는 제목으로 처형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교조 이런 뜻이에요. 어떤 종교든 먼저 만든 사람 1대를 뭐라고 하냐면 교조라고 해요. 그리고 2대부터 교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최재우가 혹세무민으로 처형을 당하면서 2대 교주인 최시영이 그 뒤를 이어서 교세를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뭐 절대 둘이 형제 관계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최시영이 교세를 확장시키기 시작하는데 뭐 만들기는 이미 최재우 때부터 만들어졌지만 본격적으로 뭐가 전파되기 시작하냐면은 동학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동경대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포교 가사집이라고 할 수 있는 용담유사, 그리고 자신들의 포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포접제, 이런 것들이 활용되면서 교세가 오히려 더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시대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적 혼란이 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서학이든 동학이든 계속 탄압을 가하고 금지시켰지만 이것은 지하망을 통해서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시대다 보니까요. 이 시대는 밀란의 시대예요. 밀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순조 때 일어났어요. 순조 때 일어났던 홍경래의 난은 이래요. 세도정치의 부패, 특히 세도정치 안동 김씨가 정권을 농단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감, 그리고 관서지역, 평안도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 지역 감정들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누가 주도를 했냐면은 홍경래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스스로 정서대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평안도 지역을 구원할 그러한 영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홍경래의 주도로 몰락한 양반, 그리고 영세 농민, 중소상인, 특히 광산 노동자, 진짜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헐벗고 굶주린 자, 지치고 외로운 자, 다 내기로 오라. 자, 그래서 이들을 규합해가지고 일으킨 반란이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자, 홍경래의 난은요, 가산에서 먼저 봉기를 해가지고 청천강 이북을 순식간에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던 사또들이 이걸 막아내지 못해요. 막아내지 못하고 도망가기 급급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청천강 이북을 장악하면서 엄청난 세력을 구축을 해요. 그러나 정부에서 토벌대가 가면서 이 토벌대와의 싸움에서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주성에 몰려서 이 정주성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정주성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관군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홍경래의 난은 진압을 돼요. 의의를 놓고 보면은 19세기 농민봉기가 처음 시작됐다는 그런 의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단순한 소요 사태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뭔가 거대한 그런 농민봉기가 일어난 신호탄이었다는 것은 분명 의의가 있지만 사실은 홍경래의 난에서요, 뚜렷한 목표나 그런 걸 비전을 제시를 못합니다. 끼케야 뭐 안동김씨 물러가라, 아니면은 뭐 끼케야 평안도 차별 금지하라, 요 정도지 시대를 대신할 만한 제대로 된 그런 사상을 제시를 못했다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를 하지 못하면서 끝내 관군에게 토벌을 당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홍경래의 난에서 좀 더 거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건 순조 때고 요건 철종 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철종 때가 삼정문란이 가장 극에 달했던 때예요.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났는데 삼정문란이 극에 달하고 탐과 놀이의 학정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서 몰락 양반인 유계춘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는 양반들도 수탈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고려 말도 그렇거든요. 고려 말에 향리들이 힘 있는 향리가 힘 없는 향리, 그리고 힘 있는 귀족이 힘 없는 귀족들을 수탈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가니까 자기 편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또 거기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계속 억압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몰락한 양반들도 똑같이 수탈을 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몰락한 양반들이 불만을 품으면서 유계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단성에서 시작되어 진주로 파급되고요. 이게 뭐 전국이라고 하지만 진짜 전국은 아니고 경상, 전라, 충청 요 3남 지방을 중심으로 아주 들불처럼 번지게 됩니다. 정부에서 깜짝 놀랐어요. 규모도 규모니거니와 3남 지방이 굉장히 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세금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지역인데, 아니 여기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이거 빨랑 진압을 해야겠다. 근데 이걸 군사적으로 진압하기 힘들고 어떻게 하자, 살살살 달래보자라고 하면서 파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안핵사예요. 안핵사는 이때 이제 이렇게 밀란이 발생하면은 그거를 달래기 위해서 파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임술 농민 봉기 당시에 파견했던 안핵사가 누구냐면은 박규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대 파트에서 좀 많이 언급이 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후대에 좀 더 후에 일어났던 동학농민 운동 당시, 그때도 또 역시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을 해요. 자, 이렇게 안핵사를 파견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암영어사 파견해서 또 역시 실정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삼정 이정청, 이 삼정 문란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관청을 또 만들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뭐 결과가 잘 안 돼요. 이게 이미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더 이상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들한테 있어서 진짜 너무 괴로운 선택이죠. 결국 이거를 못하다 보니까 미봉책만 내놓게 되고, 이런 미봉책들은 그때그때 상황의 위기를 넘겨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선이 지기불능 상태로 빠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어쨌거나 이 임술 농민 봉기는요, 뭐 안핵사도 파견되고 삼정 이정청도 설치되고 또 암행어사도 계속 파견되고 하면서 일단 무마는 시켜요. 무마는 시키긴 하지만 어떤 의의가 있냐? 그 이후에 벽서 혹은 괴서라고 불리는 활동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이 당하고만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또나 아전들이 잘못하면은 그거를 벽에다 써붙이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를 갖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농민의 사회의식이 강화됐습니다. 옛날처럼 우리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우리도 여차하면 들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임술 농민 봉기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핵심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양반의 수가 증가하고 분화가 일어났다. 권반, 향반, 잔반 이렇게 세 가지로 분화했다고 그랬죠. 중인들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소총운동을 전개했다. 뭐 실패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그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특히 역관처럼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그 탄탄한 재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했다고 했습니다. 철종 때 서얼들의 문과 응시 제한을 철폐했다. 상민들은 공명첩, 납속책, 족보 매입 등을 통해 신분을 상승했다. 물론 중인도 이런 방법을 쓰긴 했습니다. 1801년 공노비가 해방되었다. 구향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족들이죠. 그죠? 구향은 보학 강화, 사후 건립, 청금록은 유양소에 있는 출석부라고 했어요. 이런 등록 등으로 신분을 과시했다. 요호 부민은 신양으로 진출하여 구향에 도전했는데 누구하고 결탁했어요? 관건과 결탁을 했다고 그랬죠. 신양과 결탁한 관건이 강화되어 농민의 수탈의 원인이 되었다. 즉 사또 입장에서는 이 신양을 이용해서 구향을 견제할 수 있고, 또 아전들이 자신들한테 부합하면서 자신들의 치부, 즉 탐욕을 갖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깔리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조 때 수령권을 강화시킬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 그죠? 살판 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예언 사상으로 정감록 미륵신앙이 있다. 천주교는 17세기 서양 학문의 형태로 전래되었다. 진산 사건은 정조 때 일어난 최초의 천주교 박해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산 사건 혹은 신해 박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윤지충 개인의 문제로 일단 끝났기 때문에 대대적인 그런 박해로까지는 이어지진 않았어요. 아직은. 자, 신유 박해의 결과 황서영 백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신유 박해 때부터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고, 특히 황서영 백서 사건을 통해서 당시 사대부들은 이 천주교를 극도로 경계하게 됩니다. 헌종 때 기해박해와 병호박해가 발생하여 특히 병호박해 때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건이 순교를 했습니다. 고종 때 최대 박해인 병이박해가 일어나면서 그 결과로 병인 양요가 발생했다고 그랬죠. 동학은
몰락 양반 최재우가 창시하였다. 동학의 사상은 시천주, 인해천 등 만민평등, 인간 존중 사상을 담고 있고요. 동경대전은 동학의 경전이죠. 용담유사는 포교 가사집이고요. 그리고 포교를 위한 조직체로 포접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순조 때 관서지역에서 홍경래가 농민봉기를 일으켰다. 철종 때 몰락 양반 유계춘이 진주에서 임술 농민봉기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진주 그 부근에서 시작되다가 이게 나중에 삼남치왕으로 일파만파 커지면서 거대한 농민봉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임술 농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안핵사로 박규수가 파견되었다. 자, 그리고 박규수가 가서 살살살 달래죠. 그러면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 안핵사 박규수의 건의로 만든 것이 바로 삼정이정청입니다. 삼정문란을 전담해서 처리할 관청인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풀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시대적 배경으로 잘못된 것은 옷차림은 신분의 귀천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근래에 이것이 문란해져 상민과 천민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 것이 마치 조정의 관리나 선비와 같이 한다. 뭔가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죠? 심지어 시전의 상인이나 군역을 지낸 상민까지도 서로 양반이라고 부른다. 양반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상민의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언제예요? 조선 후기네요. 그죠? 신분제가 동의하던 시대. 참고로 일성록은 왕의 일기를 말합니다. 정조 때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조선 후기, 그것도 거의 뭐 정조 이후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하나씩 볼게요. 1번. 분홍층은 신양을 형성하였다. 맞죠? 그죠? 요호 부민들이 돈을 벌어서 신양으로 진출하면서 관건과 결탁했다고 그랬어요. 2번. 양반의 수가 감소했다. 감소한 게 아니라 양반의 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하락한 건 맞는데 양반의 숫자는 쓸데없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군역을 지는 상민까지도 서로 양반이라고 부른대요. 3번. 중인들이 소청운동을 통해 신분 상승을 요구했다. 맞죠? 그죠? 4번. 공노비가 해방되었다. 언제? 1801년. 순조 1년에 공노비를 해방시킵니다. 5번. 공명책과 납속책, 족보 매입 등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 다 맞는 말이네요. 잘못된 것은 몇 번입니까? 답은 2번. 양반의 수가 감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되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중 A와 B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먼저 A 사건 살펴볼게요. 전라도 진산에 사는 천주교 신자 윤지춘과 권성현 두 사람이 부모의 제사를 거부하고 위패를 불태운 사건이에요. 이거 뭐예요? 진산 사건이네. 그죠? 신의 박해. 정조 때 있었다고 그랬어요. 결국 윤지춘과 권성현은 차명에 처해졌다. 윤지춘과 권성현은 남인 세력에 속했기 때문에 이는 정치 문제를 비하하여 노론 세력이 남인 세력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남인을 뭐 대거 숙청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 정조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거는 우리 성리학이 지금 똑바로 쓰지 못해서 그런 거다. 우리 성리학이 똑바로 하면은 얘네들이 저런 거 믿겠냐. 그러니까 서학 탓을 하지 말고 우리 성리학을 바로잡자 하면서 문체반정 같은 거 일으키고 성리학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조 때는 엄청난 피바람은 불지 않았어요. 첫 스타트는 이때 끊어졌지만. 그런데 B를 보니까 천주교도 황서영이 나왔네요. 황서영이 북경에 있던 프랑스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로 신유 박해가 이미 발생을 했어요. 신유 박해의 전말을 고하고 포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프랑스 함대를 파견하여 조선 조정을 압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대요. 와, 이거 진짜 내용이 세다, 그죠? 프랑스 군대 와서 조선 조정을 압박을 해서 천주교를 믿게끔, 받아들이게끔 해달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좀 나라를 팔아먹는 행동 아니에요, 이게, 그죠? 자, 그래서, 그러나 백서가 탄로나면서 천주교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적 종교로 인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황사영 백서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 들어갈 건 뭐겠습니까? 결국 신유박해가 들어가야겠네요. 그죠? 자, 볼게요. 1번. 김대건 신부가 순교하였다. 이거는 병어박해죠. 그죠? 2번. 흥선대원군이 척하비를 세웠다.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병인양요, 신미양요 다 끝나고 나서 한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하고 뭐 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간접적인 관련은 있어도. 이승은, 주문모, 정약종 등이 처형된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그죠? 이게 답이죠. 4번. 영조가 성균관에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요거는 뭐 A보다도 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5번. 진주에서 임술 농민 봉기가 발생하였다. 이거는 B보다도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은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것은 B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척합이 세운 것도 B 이후, 영조가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운 것은 A 이전, 그리고 진주에서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난 것은 B 이후입니다. 즉 A와 B 사이에 들어갈 사건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내용의 경문이 돌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내용 볼게요. 평서대원수.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죠. 그죠? 평서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우느니 관서가 나왔네요. 관서 사람들은 모두 이 경문을 들으라. 조정에서 관서를 버림이 분토. 그냥 말 그대로 더러운 흙이에요. 그죠? 분토와 다름없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에 노비들도 관서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너이라고 말한다. 지역차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임금이 나이가 어려서 권세 있는 간신배가 그 세를 날로 떨치고 김조순이 나왔네요. 그러면 안동김 씨 치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특히 김조순 때면 언제예요? 순조 때네요. 순조 때 뭐 있었어요? 홍경래의 난이죠. 사실 여기까지 읽어봤으면 홍경래의 난 나와야 돼요. 박종경 무리가 국가 권력을 갖고느니 어진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이제 경문을 띄워 먼저 여러 고을의 군우에게 알리느니 절대로 동의하지 말고 성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군대를 맞으라. 만약 어리석게 한거하는 자가 있으면 철기 5천으로 남김없이 밟아 무찌르리니 마땅히 속히 명을 받들어 거행함이 가하리라. 폐림이라고 불리는 야사에 기록된 홍경래 경문 내용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 홍경래의 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홍경래의 난과 관련된 것으로 올바른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1번 몰락 양반 유계층이 주도하였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임술 농민 봉기죠. 홍경래의 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2번 이 사건의 결과로 삼정 이정청. 요것도 뭐의 결과예요? 임술 농민 봉기의 결과예요. 3번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했던 것은 동학농민운동 때 파견됐습니다. 안핵사로 박주수가 파견했던 것이 바로 임술 농민 봉기고 그 박주수가 건의해서 만든 것이 삼정 이정청입니다. 3번도 틀렸고 4번 관서 지역을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났다. 맞죠? 그죠?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차별 그리고 세도 정치의 부패 여기에 한거에서 일어났던 것이 홍경래의 난이고요. 5번 관련 서적으로는 용담유사와 동형대전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동학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동학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강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는요, 여러모로 동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과연 경제는 또 어떨까요? 조선 후기에도요, 이 사회의 동요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제적 상황이 변화했습니다. 과연 조선 후기에 경제는 어떻게 변화를 했던 것인가?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같이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